현실에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불편하다는 혹은 통념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다루어지는 일들에 대해 오프닝에서 자주 다뤘습니다. 오늘은 미혼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A씨가 8년 전 사실혼 관계에서 낳은 딸이 있었습니다. 친모는 출생신고를 하기를 거부했고 A씨는 학교에 갈 수 있게 제발 호적에 올려달라고 반복해서 호소했습니다. 친부는 친모의 동의 없이 출생신고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끝내 아이는 누구의 호적에도 오르지를 못했습니다. 아이는 친모에 의해 살해되어 지난 18일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되었습니다. 같은 날 밤 A씨는 사실을 전해 듣고 딸이 없는 세상에서 살 수 없다는 유서를 남긴 채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아이는 호적이 없기 때문에 무연고자로 묻힐 뻔했습니다. 경찰이 임의로 확인서를 써준 덕분에 아빠와 함께 장례를 치를 수 있었습니다. 2016년 기준으로요. 18세 미만의 자녀를 키우는 미혼모는 23,000명, 미혼부는 9,000명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법적 한계를 감안할 때 이 수치조차 현실을 미처 담지 못하는 통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책임질 준비와 의지가 없는 사람은 아빠든 엄마든 아이를 길러서는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이 아이를 기를 때 참극이 벌어집니다. 이미 발의되어 있는 미혼부 출생신고법의 통과 촉구 기자회견이 이틀 전에 있었습니다. 더 이상 낡은 관념 속의 정상가족만이 정상적인 가족으로 취급받지 않는 세상을 꿈꿉니다. 1월 26일 화요일 허지웅쇼 출발합니다. 허지웅쇼 1부 첫 곡으로 들려드린 곡은요. 이문세의 빗속에서 였습니다. 정채원님, 이 기사 봤어요. 이런 사건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귀한 아이들을 정성적으로 적극적으로 책임지고 돌봐줬으면 합니다. 라고 보내주셨고요. 예, 안타깝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3611님, 고등학교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입니다. 1년 동안 마스크를 쓰고 수업하느라 아이들 얼굴도 제대로 못 보고 이렇다 할 추억마저 만들지를 못했네요. 졸업식마저 비대면으로 하고 아이들과 마음을 나눌 기회마저 없어져 버렸습니다. 학교에서 같이 울고 웃는 추억 환불을 받고 싶어요. 그리고 컴퓨터 속 너머로 마지막 인사를 했지만 선생님이 많이 사랑한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라고 또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성함도 같이 보내주셨으면은 이 학생들이 좀 알 것 같은데 아무튼 이 3611님 마음이 또 그 가르치셨던 아이들에게 충분히 전달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나 무료인 고릴라 또는 허지웅씨 홈페이지에 사연을 남겨주시면 잠시 후 전지적 니편 시점에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청소 이사 전문 영국 크린에서 필터 샤워기, 쫀득하게 씻고 풀자 바카스마 젤리 신맛을 비롯한 다양한 선물 보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공지가 하나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29일이죠. 저희 생방송 끝나고 오후 2시부터 SBS 라디오 너튜브 채널 에라오를 통해서 코로나19로 지친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해드리고자 윤수현, 한혜진, 안성훈, 나태주 이 트로트 흥 어벤져스를 모시고 신나는 무대를 펼쳐볼 예정입니다. 팍팍해진 살림살이에 도움이 되는 실속 있는 정보들도 알려드릴 예정이니까요. 자, 허지웅쇼 특집 라이브 부자대소 놓치지 말고 꼭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무조건 여러분의 든든한 편이 되어드립니다. 전지적 니편 시점 오늘은 김태경님 사연으로 시작합니다. 지난 연말에 여자친구 부모님께 인사를 드렸는데 제가 너무 말라서 신경이 쓰이셨는지 너무 말랐네, 잘 먹어야겠네 라는 말씀을 20번쯤 하신 것 같아요. 제가 186에 62kg이라 종이 인형처럼 보일진 몰라도 쌀 한 말은 거뜬히 들 수 있거든요. 그래도 믿음을 드리기 위해 새해부터는 꼬박꼬박 밥 잘 챙겨 먹고 근력 운동도 시작했습니다. 살을 빼는 일도 힘들지만 찌는 것도 정말 힘이 드네요. 그래도 어머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후덕해진 모습으로 곧 찾아뵙겠습니다. 옹디 저 잘할 수 있겠죠? 186이 62kg면 좀 마르시긴 했습니다.
근데 그냥 이제 본인이 필요성을 느끼시는 거죠. 예, 그럼 찍어야죠. 찍어야 되는 거고. 운동도 같이 하신다고 하니까 조만간 장신의 어떤 그 요즘 그 근대라고 하죠. 근대가 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대가 되시는데 도움이 되시도록 곱창 전골 세트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맛있겠다. 김연실님, 웅디 저는 보고조리사인데요. 5년간 열심히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해왔습니다. 고민 끝에 제 이름을 건 복국 밀키트를 출시하려고 결심을 했는데요. 그런데 마음은 먹었는데 용기가 좀 필요하네요. 계획한 대로 잘 진행할 수 있게 웅디의 응원이 필요합니다. 부탁드려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복국 밀키트. 요즘 다들 외식보다는 댁에서 드시는 경우들이 더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이제 시장이 굉장히 급성장하고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괜찮지 않을까요? 5년간 일을 해오셨고 이름을 건 복국 밀키트를 출시하려고 한다. 이미 열심히 하신 거니까 예. 저는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 좀 응원을 하는 편입니다. 잘 될지 안 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저는 괜찮을 것 같은데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한번 계획하신 대로 쭉 한번 펼쳐나가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잘 될 것 같아요. 선물 보내드릴게요. 자, 2365님, 오늘 큰맘 먹고 힘내서 사연을 남겨봅니다. 저는 CRPS, 그러니까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 희귀 난치병 환자입니다. 통증이 너무 심해서 진통제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아플 때마다 이를 꽉 깨무는 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최근에는 어금니 2개에 금이 가서 발치를 해야 했습니다. 앞으로 살아가는데 힘낼 수 있게 응원 부탁드려요. 웅디 사랑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2360님, 너무 아프시죠? 이게 또 내 1년만 이렇게 하면 돼 라는 약속이라도 있으면 조금 더 힘이 날 텐데 난치병이라. 근데 이제 난치병이라는 게 이게 뭐 저주 같은 게 아니라 언젠가는 또 우리가 이거를 치료할 수 있다라는 희망도 함께 가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힘이 드실지 미처 전부는 알지 못해도 가늠이 좀 돼서 마음이 좀 아프네요. 2365님 힘내시고요. 저도 2365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라는 말로 요즘 통증이 덜어지시면은 한 1억 번 할 수 있습니다. 예, 아프지 마세요. 예, 좀 덜 아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루빨리 이 치료제가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선물 보내드릴게요. 힘내시고요. 자, 전지적 니편 시점에서는 여러분의 다양한 사연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나 무료인 고릴라 또는 저희 허지웅씨 홈페이지에 사연을 남겨주시면 추첨 통해서 선물 보내드립니다. 과거 속 역사를 통해 현재를 들여다봅니다. 히스토리 월드 역사여행 전문가 역사 귀요미 박광일 작가님 나오셨고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야사의 달인 역사 개그맨 썬팅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따라 왠지 울고 싶네요. 왜요? 봄비가 내리니까 나를 울려주는 봄비. 1월인데 봄비라고요? 곧 올 거예요. 날씨가 봄 날씨잖아요 지금 밖이. 그러긴 해요. 십몇도예요 지금. 네. 내일 또 약간 기온 내려가긴다고 하긴 하던데. 오늘까지는 봄비라고 칩시다. 알겠습니다. 비가 또 이렇게 오네요. 그래요. 네. 봄 날씨처럼 날씨가 며칠 동안 되게 좋았었는데 오늘 주제가 역사 속의 날씨 이야기입니다. 이거 계기가 뭡니까? 이 주제의 계기가? 뭐 요즘에 이제 그 기상 예보라든지 뭐 이런 것들하고 관련해서 이제 조금 이제 살펴보려고 이제 준비를 했던 것 같은데 사실은 제가 오늘 아침에 집에서 출발할 때만 하더라도 분명히 일기예보에는 흐린다고 나왔습니다. 요즘 그런데 남양주는 흐렸나 보죠. 네, 근데 방송국에 도착을 했더니 비가 조금씩 오고 있어서 그러니까 동남아 같이 이제 국지 일기 예보를 봐야 돼요 우리가. 이제 좀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고 있다니까요. 예, 저번에도 보니까
이게 똑같은 서울인데 어디 무슨 맑고? 동은 폭설이 내리고 그런 일들이 좀 잦아져가지고 요즘 좀 기상에 대한 관심이 또 부쩍 높아진 것 같습니다. 역사 속 날씨 이야기 시작을 바로 해보죠 그러면. 예, 누구부터? 네. 어디부터 가볼까요? 일단 뭐 옛날 얘기 좀 먼저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뭐 다 옛날 얘기죠. 예.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선시대 이제 일기 또는 일기예보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원칙적으로 일기예보는 없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기예보는 없었다. 예, 왜냐하면은 일기예보를 하더라도 그거를 알려줄 방법이 없어요. 그러네요. 네, 지금처럼 뭐 방송이 있거나 아니면은 뭔가 어떤 공문을 통해서 내일 모레 날씨가 어떨 거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밝힐 방법이 없었고 그런 의미에서 전근대 대부분의 나라들은 일기예보라는 것들은 민간에서만 남아 있는 그러니까 뭐 달무리가 진다거나 하면은 내일 뭐 비가 오거나 흐릴 거다. 양떼구름이 있으면은 비가 올 거다. 뭐 이런 정도의 것들이 가능했었을 것 같고요. 이제 과학적인 측면에서는 일기예보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좀 중요한 것들이 있었는 게 바로 뭐냐면 천문 관측이었어요. 천문 관측.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천문 관측에 대해서 거의 관심이 없는데 그거는 명확하게 이제 계산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내일 모레 뭐 일식이 있을 거고 월식이 있을 거고가 명확하게 예측이 되는데 그렇습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그것 예측을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했던 것이어서 이제 그쪽에 좀 치우쳤던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조선시대 뭐 천문 관련된 기관이다. 그러면은 날씨보다는 사실은 이제 천문과 관련이 있다. 그래서 첨성대는 날씨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별을 보는 것이었다. 결국에는 농사 때문에 중요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좀 빅데이터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체계적인 시간대별 데이터를 쌓아놓는 어떻게 보면은 정리해 놓는 것이어서 작년 이맘때쯤은 어쨌고 재작년 이맘때쯤은 어땠고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것들이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천문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날씨 농업과 관련된 부분들도 있지만 사실은 왕권하고도 관련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왕권. 중요한 부분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왕권과 관련해서 특히 조선시대에 세종대왕이 약간 낭패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붉은 별이 나타났나요? 붉은 별이 아니라 이제 일식을 예보하는 것과 관련해서 이제 의식을 치르는데 하늘에 해가 없어지면은 이게 불길한 징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죄를 지었다는 생각으로 상복을 입고 이 일식을 빨리 없애주십시오라고 하는 예를 어떤 행사를 치릅니다. 이걸 구식례라고 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그 관청에서 내일 모레 일식이 있을 거다. 몇 시에 일식이 있을 거다라고 해갖고 왕 이하 모든 대신들이 이제 궁궐 마당에 엎드려서 상복을 입고 이제 죄를 빌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예측한 시간이 딱 됐는데 일식이 시작이 안 된 거예요. 세종 썰렁한 거죠. 네, 세종 4년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오늘 콘서트가 있을 거라고 했는데 안 나타나는 거랑 같은 거죠. 근데 결국 15분 후에 나타났죠. 15분 후에 이제 일식이 시작이 된 15분 겁니다. 차이가 났구나. 네. 그 정도면 굉장히 준수합니다. 그런데 이제 세종 기준으로 보면은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일이냐. 너무 까다로우셔. 그래서 15분 차이면 그래서 훌륭하지. 결국은 이제 그거를 예측했던 이천봉이라고 하는 술사를 불러다가 곤장까지 쳤다고 이제 그 실록에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종은 이제 다른 임금하고 다르게 이제 벌을 내리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왜 시스템이 이렇게 됐느냐라고 이제 분석에 들어간 거죠. 훌륭하다. 그러니까 이제 분석에 들어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이제 몇 가지 문제점을 발견을 했던 건데 첫 번째는 일식 관측 지점이 달랐던 겁니다. 지금 그 당시 조선에서 받아 쓰던 역법에 따르면 이게 중국이었는데 중국 남경 기준으로 바라보니까 한양 기준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 역법이 그 당시에는 굉장히 오차가 커서 매년 보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 보정을 해도 명나라에서 그 당시 만들어 놓은 대통령이라는 게 영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라비아에 있는 회회력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보정 장치를 쓰는데 이 보정 장치 자체가 큰 의미가 없어졌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조선 기준에 조금 더 정확한 역법을 만들자라고 했는데 그 작업이 무려 10년이 걸렸어요. 근데 정말 세종대왕의 그 천문 역법이 대단한 게 뭐냐면 우리가 위도라고 하잖아요. 경도 말고 그러니까 우리 38선도 위도 38도선인데 이게 한양 경복궁 이 광화문의 위도와 그 남경의 위도가 달랐다는 것이 정확하게 그 당시에 계산이 됐다 이거죠 지금요. 그렇죠. 사실은 이제 계산 정도를 끝낸 게 아니라 이게
1도 2도 차이 정도가 아니라 그 밑에 분 차이까지도 이제 계산을 해내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이거를 바탕으로 칠정산 내편, 칠정산 외편이라고 하는 역법서를 만들어내면서 동시에 한 달의 길이와 1년의 길이를 계산을 해냅니다. 그래서 그 1년의 길이를 지금 관측한 내용으로 그 데이터를 분석을 해봤더니 1년 격차가 40초 격차가 납니다. 어마어마한 40초. 정확성. 그러니까 아까 15분에 화를 냈던 게 납득이 되는 그런 어떤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역법을 계산해 놨는데 이거는 너무 복잡한 일종의 고위층과 관련된 내용인데 이거를 일상에서 쓸 수 있는 방법으로 다시 필요에 따라서 재현해내는 것이 바로 뭐냐면 시계가 되는 거죠. 시계. 왜냐하면 애써서 태양의 공전 주기까지 계산해서 1년의 날짜를 계산해 놨으니 그 공전 주기와 그거를 바탕으로 하는 하루의 시간을 계측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아까 이제 성김 선생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이제 부기를 재야 그 시간을 가지고 왜냐하면은 경도는 크게 의미가 없는 게 태양이 맨 머리 위에 있으면 항상 12시거든요. 네. 원래 전 세계 12시는 수만 개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영국이 15도 간격으로 1시간으로 정하자고 하는 바람에 지금은 이제 시간 변경선이 생겼는데 그러니까 경도는 무시하고 위도만 재면 되는데 그 위도를 이제 37도 처음에는 20분 나중에 조선 후기에는 37도 39, 40분으로 계산을 하는데 지금 37도 47분이거든요.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그 정도 오차를 가지고 이제 해시계를 만들어내서 그거를 이제 곳곳에다가 만들어 놓는 거죠. 근데 한양에만 놓겠죠? 한양에뿐만 아니라 전국에 뒀는데 전국에 뒀어요? 사실은 전라도 경상도 가면은 몇 분의 오차가 생기죠. 그러겠죠. 고도 차이가 위도가 달라지니까. 그런데 이제 또 하나 문제가 바로 뭐냐면 이거를 애써서 만들어 놨는데 백성들한테 보여주려고 해전교에 갖다 놨는데 해전교에 갖다 놓은 그 해시계를 백성들이 한자를 못 읽어. 한자로 돼 있으니까. 그 동물 그림을 그려놨어요. 그 앙부일보 같은 경우는 해시계는 소위 이전부터 있었고 이후에도 많았는데 세종 당시에 그 해시계 같은 경우에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한자가 아니라 동물 그림이 있어가지고 글을 모르는 일반 백성들도 딱 볼 수가 있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일기예보는 아니었지만 날씨를 그다음에 날짜를 시간을 정확하게 계산해서 넣을 수 있는 거. 더더군다나 이제 거기 남중고도라고 하는 해의 움직임이 남쪽에서 북쪽으로 움직이니까 거기에 절기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지금쯤 경복궁 이제 사정전 앞에 가면 해시계 모형이 있거든요. 아니면 광화문 광장에도 해시계 모형이 있으니까 가서 보시면 지금 이제 입춘으로 다가가고 있는 그림자 높이에서 시간을 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 해시계를 딱 보는 순간 오차가 생겨요. 지금 가지고 있는 시계랑. 명확하게 얘기하면 그 해시계가 잘못된 게 아니라 이 시계가 잘못된 겁니다. 우리 시계가? 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동경 135도 선을 지나는 시간을 쓰고 있고 그 시계는 동경 127도 즉 한반도를 관통하는 경도를 기준으로 시간을 정해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15도 간격을 우리가 120도 아니면 135도를 써야 되는데 이왕이면 땡겨 쓰자 해갖고 지금 135도를 쓰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시계하고는 한 30분 정도의 오차가 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염두에 두고 해시계를 보고 조선시대를 보시면 일기예보는 제대로 하지는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문 관측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을 갖고 상당한 수준의 업적을 올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짧게 한마디만 추가하면 안 돼요. 알았어요. 돌발 퀴즈 드리겠습니다. 아니 퀴즈 드리라고 한 말씀이에요. 우리나라에서 기상 상태를 관측하고 예보해 주는 기관 기상청이죠. 조선시대의 날씨를 관장하던 기관 어디였을까요?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승정원, 2번 내의원, 3번 관상감. 대충 이 느낌이 오긴 하는데 힌트. 뭘 봐야죠. 영화 대사 한번 치세요. 관상감 영감. 내가 비가 올 관상인가? 내일 저 하늘이 비가 올 관상인가? 관상관 영감이 아니라 관상관 양반. 알겠습니다. 정답하시는 분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나 무료인 글로 보내주시면 추첨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빅룽가의 Listening for the Weather 들으면서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 허지용 쇼. 안녕하십니까. 허지용입니다. 안녕하세요. 허지용입니다. 매일 오전 11시 SBS 103.5MHz 러브 FM 허지용 쇼. 세상을 향한
세상을 향한 유쾌한 궁금증. 허지웅 쇼. 자, 출발합니다. 허지웅 쇼 2부로 돌아왔습니다. 안정민님. 오늘 날씨 이야기 재밌게 잘 풀어주셔서 감사해요. 아이랑 같이 듣고 있는데 아이도 세종대왕 이야기 열심히 듣고 저한테 질문도 하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선물 보내드릴게요. 이왕 세종대왕 얘기하는 김에 나중에 세종대왕의 숨겨왔던 다른 면 약간 악덕사장이잖아요. 아이고 말해 뭐해. 저는 그 밑에서 일 못합니다. 아니 야근하는데 5번 몰래 찾아와. 그다음에 뭐 수학 좀 할 줄 알지라고 해가지고 갑자기 역법 계산시켜서 10년 동안 고생시킨 그런. 장영실은 항상 옆에 뒀잖아요. 휴가도 안 보내. 그리고 중국에서는 이런 시계도 있다는데 우리도 천문시계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네. 장영실을 나름대로 그 중국의 산업 스파이 같이. 근데 그냥 유학 보낸 거지 산업 스파이라고 얘기하기 좀 애매하지 않나요? 그게 원나라 때, 왜냐면 그 명나라 때는 원나라 때 그 천문 시스템을 그냥 방치해 놨어요. 이렇게 폐허로. 그걸 듣고 이 세종이 장영실을 보고 너 폐허가 된 거를 몰래 가서 가서 연구 좀 해와라. 가능했던 게 뭐냐면 그 당시 공부를 시키러 보낸 거지. 그걸 가능했던 게 뭐냐면 장영실이 그 당시 신분이 이제 노비였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노비였기 때문에 쉽게 드러날 수가 있었던 거죠. 알겠습니다. 그런 설도 있다고요. 아까 저기 왜 그 해시기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 우리 당시 이제 백성들이 글자를 모르기 때문에 동물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다. 그 일을 맞닥뜨리면서 세종대왕도 야 이거 우리말 만들어야겠다라는 동기부여가 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즈음에 이미 이제 한글에 대한 창제 작업이 있었다고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왜냐하면 4년 뒤에 이제 한글 반포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 이미 이제 뭔가의 필요성들을 느끼고 있었다라는 것들이 있고 한편으로 고급 지식을 고급에 해당하는 어떤 소수의 사람들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널리 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기본적인 철학이 있기 때문에 해시계가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거지. 한편으로 그걸 뭐 관료들만 쓰고.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어떤 지식이 소수의 전문가들에게만 있을 경우에 그거를 접근하는 벽이 높아지게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오해가 생기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거기에 대한 거부감을 갖게 되는데 대표적인 게 법률 용어예요. 법률 용어는 아무리 봐도 모르겠어요. 뭐 그렇죠. 일반 시민들이 접근하기에 무리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 자체의 용어들을 사실은 좀 편하게 일반 뭐 신문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글로 바꿔주는 작업들이 먼저 선행이 되면은 자연스럽게 그런 오해들도 사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도 드는데 어쨌든 날씨 얘기하다가 그 생각까지. 알겠습니다. 세종의 해시계 같은 경우도 큰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방금 지난 시간 아까도 우리 박 작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전에도 해시계가 있었어요. 근데 다 이제 그 궁 안에 있던지 특권층만 사용을 했는데 손목에 들고 다녔나요? 손목에 한번 들고 다녀보세요. 바로 신경외과가 될 걸. 이거를 그 일반 특정 그 특권층만 보는 게 아니라 한양 도성 안에 놨다는 게 세종대왕이 또 글을 모르는 백성들을 위해서 동물 그림을 놔가지고 누구나 다 볼 수 있게 그 전만 하더라도 어이 저기 또리 아빠 너 아이고 내가 늦어서 미안해. 괜찮아 한 5일 정도밖에 안 기다렸어. 이런 상황이었는데 시간을 일반 백성들이 다 접근할 수가 있었다. 그리고 구식내 같은 경우에 적어도 중국 역사상에서도 다 이렇게 일식이 있을 때 이제 구식내라고 해서 워이 달아 물러가라 이렇게 그 의식을 치렀거든요. 왜냐하면 태양은 황제를 뜻하고 왕권을 뜻하고 그렇습니다. 달은 신권을 뜻하는데 신하가 어떻게 감히 왕권을 가리냐. 그래가지고 구식내를 어떻게 하냐면 만약 세종 때도 그랬죠. 일제히 다 일식이 딱 시작되면은 달을 향해서 활을 쏴요. 핑핑핑핑핑. 가겠어요 달이까지? 모르지. 그렇구나. 그냥 없어질 때까지 계속 쏘는 거야 이거를요. 딱 그때 해가 나타나면 드디어 해가 나타났다. 중국 같은 경우는 만세, 완수이, 한국은 천세 이렇게 된 거죠 이게. 그 얘기 나온 김에 우리 그 역법 관련해서 끊임없이 조선을 괴롭혔던 중국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중국 넘어가기 전에 오늘은 살짝 일본 쪽으로 가볼게요. 일본이요? 일본과 우리 신라와의 우리 다 그 삼국 유사에 나왔던 연오랑 새오녀 이야기 아시죠? 연오랑 새오녀. 할머니 할아버지. 지금도 포항 영일만 가면 과메기만 드시지 마시고 그 앞에 가면은 연오랑 새오녀 기념탑이 있어요. 네, 공원도 있어요. 있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냥 슬픈 사랑 이야기로 알고 있거든요. 다 돌배를 타고 일본으로 떠난 할아버지 할머니다. 라고 알고 있는데 그건 딱 그까지만 삼국 유사에 나와 있는데 그러면서 갑자기 신라에
해와 달이 사라져 버렸다라고 기록이 나와 있어요. 그렇죠. 아, 연호랑 새우녀가 가고 나서 연호랑 네. 새우녀가 포항을 떠나서 일본으로 떠난 이후에 예. 신라 땅에 서라벌 땅에 해와 달이 사라졌다. 까지도 삼국유사에 나와. 삼국유사 나와 있어요. 우리 이 청취자분들도 연호랑 새우녀 얘기를 아예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간단하게 요약 좀 해주시죠. 옛날 신라 시대 때 지금 포항 여흥 일만 친구야 영일만 지대에 연호랑과 새우녀라는 부부가 살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어느 날 갑자기 돌배가 이렇게 오는 거예요. 돌배. 아하. 돌배가 왔는데 고기잡이를 하고 있던 연호랑이 그 돌배에 타고 올라타니까 깜짝할 사이에 눈 뜨니까 재팬 일본이었던 거지요. 저 편에 들어간 거죠. 그렇죠. 아. 그 지금 형황하면은 시마네 현으로 가요. 예, 시마네 현으로. 시마네 현으로. 근데 이 서방님을 그리워하던 또 새우녀가 우리 서방님 하다가 그리워하고 있을 때 똑같은 돌배가 또 와요. 이 배를 타고 또 잠깐 눈 뜨니까 시마네 현이에요. 어서 오십시오. 그래가지고 그 순간에 그럴 수가 있나? 그럴 수가 있죠. 포털 같은 거 아니었을까? 뭐요? 뭐가? 포털. 포탈, 웜홀이 수압 이런 거 워프 스피드로 뿅 이렇게. 뿅. 네. 돌배를 타고 약간 뭔가 스타 트랙 너무 많이 보셨네. 예. 어쨌든 간에 그래가지고 예. 그 순간에 이 신라 서라벌의 해와 달이 사라졌다라고 나와 있는 건데 보통 이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는 어렸을 때 이렇게 배웠잖아요. 연호랑 새우녀가 너무너무 사랑한 나머지 그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때문에 결국은 해도 달도 슬퍼가지고 사라졌다라고 배웠는데 네. 지금부터는 정사에 나와 있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굉장히 합리적인 추측이 가능한 게 뭐냐면 이거 추론인가요 그러면은? 합리적인 추론이에요. 네. 합리적인 추론이 뭐냐? 연호랑 새우녀, 연오와 새오만 떼봤을 때 연호 새우. 이것이 사람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 오가 까마귀 오자거든요. 네. 까마귀 오자가 까마귀 오자일 수도 있지만 거물 오자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오골개 검잖아요. 예. 또 오죽헌 똑같은 그렇지. 오자거든요. 예. 거물. 그리고 연오 할 때 연은 쭉쭉 늘릴 연자예요. 그리고 새오의 새는 아주 세공할 때 아주 미세한 새자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합리적인 추론이 뭐냐면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거 이상하다고 안 느꼈어요? 일본은 청동기 시대가 없어요. 석기 시대에서 바로 야요이 시대라고 하는 네. 시대로 넘어가면서 청동기와 철기가 동시에 들어가요. 그 말은 뭐냐면 누군가 갖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땅은 어차피 자가 발전이 거의 힘든 그거 중국에서 한국에서 이렇게 쭉 넘어간 그러니까 그거를 영향으로 볼 수- 청동기 볼 시대 수 거쳐가지고 없으니까. 철기 시대 점차적으로 온 게 아니라 네. 갑자기 동시에 왔다는 건 누군가 굉장히 그 고도로 발전된 문명이 한꺼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야. 그 시기가 언제냐면 그 연호랑 새우녀가 일본으로 건너갔던 것이 신라의 8대 왕인 4달러가 아니라 아달라 왕 이때 성함이 아달라. 서기 154년이거든요. 예. 그때가 일본의 야요이 시대가 딱 시작되는 시기예요. 이야. 그러면 합리적 추론으로 봤을 때 아하. 신라에서 일본 시마네 현으로 어허. 철기 문화가 건너갔을 때와 겹치잖아요. 어허. 그럼 그거와 연호랑 새우녀와 뭔가 연관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추측으로 한번 풀어봤을 때 연오, 새오, 오자 거물 오자가 무슨 뜻인가? 이게 거물 오자가 들어간 거는 철기 문화와 관련이 있다라는 설도 있어요. 주장이. 왜? 왜냐하면 왜라죠? 보통 우리가 우리 왜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쵸. 예. 지금 무대가 왜라서. 왜? 예. 일본도 왜죠? 네. 금, 은 세공하시는 분들의 영어로 스미스라고 해요. 스미스. 스미스. 장인. 그래서 성도 이름도 스미스가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근데 철기를 다루는 이런 대장장이들 있잖아요. 블랙 스미스. 그거는 블랙 스미스잖아요. 예. 왜 블랙인가? 수출 다루기 때문에. 그래. 그래가지고 연호랑 새우녀는 사람이 아니라 신라에 있던 철기 기술자들이 연오와 새오가 가능한 철기 기술자들이 일본으로 어떤 이유에 썼는지 시마네 현으로 갔다. 그래가지고 갑자기 고급 인력들이 사라진 신라가 멘붕이 왔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삼국 유사에서는 해와 달이 사라진 것으로 묘사가 됐다. 너무 절망해서. 너무 절망해가지고 그리고 삼조고 아시죠? 삼조고? 삼조고. 발새 딸린 까마귀. 태양 거울이 안에 깃발이 태양 안에 나오는 그려져 있는. 예. 삼조고가 일본
축구 국가대표팀의 상징도인 거 아시죠? 그 연관이 돼 있을까요, 그러면은? 그게 동아시아 전체에 사실은 이제 태양을 예전에 이제 화살로 쏘아서 떨어뜨렸더니 거기 밑에 가봤더니 화살을 맞은 까마귀가 떨어져 있다라는 중국의 신화가 전해지게 되면서 그게 고구려나 그다음에 이제 일본에는 태양을 상징하는 게 검은색 그러니까 까마귀 발을 셋 달린 까마귀가 그게 이제 상징이 되고 그래서 고구려 거문벽화에도 보면은 태양신을 상징할 때 그 안에 까마귀가 들어가 있고요. 예를 들어 이제 달을 상징할 때는 그 안에 이제 두꺼비가 들어가 있고 두꺼비. 이런 방식으로 이제 표현이 되어 있죠. 그리고 일본 일왕 그 즉위실 할 때 보시면 잘 보면 일본 일왕들이 골룡포를 입지 않습니까? 네. 골룡포의 등에 삼조고가 있어요. 그러면 특히 이제 한일 축구전 할 때 일본 너희들 왜 우리 고구려의 그 상징을 훔쳐가냐고 삼조고가 있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삼족오, 오 까마귀잖아요. 까마귀가 나름대로 그 철기 문화를 대표할 수도 있다. 검은색이니까. 그리고 삼, 왜 다리가 세 개인가. 왜 다리가 세 개일까요? 글쎄. 이게 뭐냐면 아까 우리 또 박 작가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전에 그 중국 건국시대나 보면은 제곡이라는 삼황 오제 중에 한 명이 태양을 10개를 만들어가지고 너무 덥다 보니까 그러신 분이 계셨군요. 괜히 쓸데없는 태양을 만드셔가지고 후예라는 궁수가 뿅뿅뿅뿅뿅 9개를 쏴가지고 떨어뜨려요. 근데 중국 그 문화를 보면은 그 10개의 태양 그 제국이 만든 태양들을 다 3족 5, 1, 2, 3, 4, 5라고 했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실질적으로 태양이 아니라 태양 쇠를 만들려면 뜨거운 용광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뜨거움의 상징들 다 철기 문화들의 상징들이다. 그리고 그 삼은 뭐냐면은 이 곤권할 때 이 건괴 양의 뜻이잖아요. 양의 상징은 뭐냐면 하나 둘 셋 석삼자예요. 뜨거운 거. 그 뜨거운 열기 양의 삼 석삼자를 상징화한 것이 뜨거운 철의 양기. 거기에 붙어가지고 문자 2개가 붙어서 그게 바로 철기 문화의 상징이다. 그렇죠. 삼조고. 그래가지고 중국에 있던 삼조고가 다 그 당시 뭐 국가 개념이 뭐 다 광범했으니까 중국 그다음에 만주 고구려 그다음에 일본으로 넘어간 모든 철기 문화를 다 아우르는 것이 삼조고다. 물론 증거는 없어요. 지금 굉장히 추론을 길게 말씀하셨는데 이 열정을 보면서 저는 문득 다빈치 코드의 랭던 교수가 떠올랐습니다. 제가 교수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랜덤? 랭던. 다빈치 코드 안 봤어? 봤죠. 뭔가 인디애나 존스 같기도 하고. 다만 이제 놀라웠습니다. 덧붙여서 이제 정설을 말씀드리면은 우리나라에 이제 철기 문명이 들어온 건 기원 전후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본으로 철기 문화가 들어간 건 한 4세기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200~300년 차이가 나는 거죠. 한반도하고. 그리고 이제 그거를 전달한 거는 지금 이제 연호랑 세오녀 전설은 신라 쪽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제 초기에 그 철기 문명을 전달한 것은 경상남도 쪽에 있었던 가야 문화 가 영향을 끼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본에서는 가야를 가리키는 가라라고 하면은 굉장히 이제 대륙에서 온 물건, 좋은 물건. 가라가요? 가라모노라고 하면은 당물이라고 쓰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당은 중국 당이 아니라 대륙을 뜻하는 거거든요. 가라인데 의미는 좋은 물건. 네, 그런 방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고 있고 실제로 이제 당시에 대장장이가 굉장한 하이테크 기술자였다라는 거는 신라의 두 번째 이제 왕이 계승자로 이제 등장하는 집안, 석신의 집안, 석탈의 집안이 이 집안이 원래 이제 대장장이 집안이에요. 정말? 네, 그래서 이제 토암산 밑에서 살고 있는데 거기가 추운데 저기 좋은 동네 지금 이제 월성자리거든요. 거기에 원래 우리 집이 있다고 일종의 거짓을 한 거고 그리고 나중에 재판을 했는데 거기 우리 집이었다. 그 증거가 뭐냐면 거기 숯이 있었다. 그러니까 숯과 쇠조각은 대장장이의 상징이거든요. 그러니까 몰래 가서 거기다 묻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자리를 차지한 걸 보고 쟤 좀 똑똑하네 하면서 나중에 이제 석탈해가 신라의 왕위를 잇게 되었는데 그 연결하고 본다면 동해안 일대가 일종의 이제 하이테크 기술자들이 이제 유착해서 들어왔던 어떤 그런 흔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금속 재련 기술이 최고의 어떤 그 놀라운 말씀하신 대로 하이테크 기술이었군요. 굉장한 수준이었죠. 자연 상태에서는 1000도 이상으로 온도를 올릴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구리 같은 경우는 자연 상태의 불로도 녹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공기를 불어넣는 풀무지를 포함해서 철광석을 재련하는 기술, 그다음에 다듬는 기술 이런 것들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고요. 어차피 이제 까마귀 얘기 나왔으니까 오늘 일기 얘기니까 하나 조선시대로 다시 돌아가서 안 돼.
안 돼. 시간이 모자라서. 네네. 죄송합니다. 우리 뭐요? 많이 좀 우리가 기후 이야기할 때 제일 많이 떠오르는 에피소드 하나 있지 않습니까? 뭐 어떤 거요? 바람의 방향을 바꾸는. 바람의 방향 바꾸는 거요? 부채를 들고 다니시는 분. 제 호가 있어요. 예. 제 호가 와룡선 킴이에요. 워낙 제갈량을 존경하다 보니까. 존경을 합니까? 적벽대전. 적벽대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와룡 제갈량이 이제 북서풍에 내려오는 것은 이제 동남풍으로 바꿔버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요거 좀 얘기 좀 해봅시다. 일단은 조조가 원소 날려버리고 북쪽에 또 이제 이제 형주라고 그 이제 자기가 먹으면서 이 기세를 몰아가지고 남부지방에 있던 손권과 유비 세력을 다 그냥 박살을 내버리자라고 해서 이제 삼국지 연의를 보면은 이제 백만대군을 끌고 이제 수군을 끌고 내려오지 않습니까? 양쯔강 장강을 따라서 내려오는데 지금도 적벽시가 있어요 중국에. 그러니까 우한에서 버스 타고 한 1시간 가면 되거든요. 나중에 같이 가세요. 그 적벽 그 위치를 딱 보면 적벽시가 적벽대전이 벌어졌던 그 당시에 오나라와 그 다음에 위나라의 딱 국경지대예요. 여기를 막아야 돼요. 일단은 조조가 지금 그 손권의 그 수도권 영향은 지금의 상하이 지역이고 그 다음에 그 조조 같은 경우는 낙양 그다음에 서안이니까 이제 북서쪽이죠. 그러니까 중국 역사를 얘기할 때는 꼭 지도 보고 말씀하시라고 말씀드리거든요. 북서쪽에서 동남쪽에 있는 상하이 쪽으로 내려와요 이렇게요. 근데 딱 그 양쯔강 지금 이게 적벽시 부근에서 딱 맞닥뜨리게 되는데 조조는 북서풍을 타고 빠른 속도로 내려와요. 내려오고 있습니다. 계속 내려오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그 손권과 손권에 있던 밑에 있던 휘하 주유가 이걸 막아야 되는데 계속 지금 북서풍이 불어오고 있는 거죠. 북서풍이 불어오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막을 수 없을까 하다가 오죽했으면 주유가 병까지 걸렸다고 하죠. 아이고 이제 곧 죽겠다. 그랬더니 제갈량이 딱 가가지고 어이 주유소. 내가 지금 칠성단에다가 그 지금 그 죄를 기도를 좀 올릴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올라가서 죄를 올려요. 바람아 바뀌어라. 그때 이제 주유는 생각하는 거죠. 만약 저게 실현화되면은 위험한 인물이다. 그래가지고 부장 보고 따라가서 칠성단에 있다가 만약에 바람이 바뀌든 안 바뀌든 제갈량을 없애버려라. 근데 그 전에 제갈량이 또 누구예요? 이게 또 조자룡의 힘을 빌려가지고 튀어버리죠 또. 웬걸 정말 계속 북서풍만 불어오고 있는데 갑자기 동남풍 상하이에서 내륙 쪽으로 바람이 불어요. 그걸 이용해서 소위 이제 황계가 이제 배에 집단을 싣고 불을 질러가지고 이 100만 이 조조의 수군들을 뭐 다 격파시켰다라는 게 그 삼국지 연의 소설 얘기고 이제 연의에 나오는 얘기고 실질적으로 양쯔강 가면은 1년에 딱 반반씩 불어요. 북서풍 반 동남풍 반. 만약에 연의 사실이 그대로였다면은 그러니까 주유는 그냥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진수가 쓴 정사 삼국지를 보면 이 모든 그 적벽대전은 제갈량의 아이디어가 아니라 다 주유가 주유의 아이디어. 그러면은 진수 삼국지에는 이 동남풍 얘기가 전혀 없나요? 진수 삼국지 보면 딱 이거가 굉장히 짧아요. 황계가 수공을 하였다. 끝. 수공을 하였다. 뭐 바람 얘기는 없고. 바람이 전혀 없어요. 근데 수공하려면 어쨌든 바람이 그쪽으로 불었겠네. 합리적 추론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바람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뭐 조선시대라면은 저런 바람 필요 없습니다. 왜요? 화포를 쏘면 되죠. 그렇지. 화포의 민족 아닙니까? 무슨 화공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이미 제갈량이 잘못했네. 최무선 때부터 화통도감 만들어서 화포를 쐈고 세계 최초로 해전에서 화포를 썼던 나라가 우리나라니까. 맞습니다. 우리는 기상을 극복하는 나라죠. 바람이 어느 방향으로 불든 우리는 그런 거 중요하지 않다. 그렇죠. 진짜 멋지지 않습니까? 저는 그 화포 얘기 나올 때마다 어찌나 이 나라 역사가 사랑스러운지. 그리고 정사삼국지 보면은 그 황계가 화공을 해가지고 조조의 수군들이 불탄 게 아니라 그때 갑자기 역병이 돌았대요. 전염병. 그래서 역병을 없애기 위해 가지고 일부러 조조가 불을 질렀다. 자기가 스스로. 그렇죠. 진수삼국지에 그런 내용이 나왔어요? 나관중한테 우리가 뭐라고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나관중 굉장히 훌륭한 소설가이니까. 알겠습니다. 자, 오늘 히스토리 월드 역사 속 날씨 이야기 알아봤고요. 돌발 퀴즈 정답 알려드려야죠. 조선시대의 날씨를 관장했던 기관 정답은 3번 관상감이었습니다.
당첨자 명단은 선고표란에 올려놓겠습니다. 자, 역사 속 날씨 이야기 재밌었습니다. 재밌었어요. 진짜요? 재밌었어. 진짜 확실히? 중간에 철 얘기도 재밌었고. 네. 3조입니다. 재밌었어. 네. 랭던 요수 같았어요. 지금까지 박가영 작가, 썬킴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내일은요 개콘 코너 리글리글하면은 떠오르는 개그맨입니다. 요즘 피규어 수집가로 더 유명한 개그맨 이상훈 씨 만나보겠습니다. 자, 이상훈 씨에게 궁금하신 점 이 맛에 산다 코너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추첨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끝곡으로는요 정세훈의 인더다크 준비했어요. 이 곡 들으시면서 전 내일 아침 11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허중이었습니다. 어둠 반속으로 캄캄한 곳으로 밤은 깊어가